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문정수 4.19 민주혁명 공로자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찹쌀 도넛스. 찹쌀 도넛을 몇 개 드릴까요? 3개. 설탕 붙였는데. 설탕 넣고 안 넣고. 나누겠습니다. 이 송영훈 전 국민의 대변인이 이제 야당이 돼가지고 왼쪽에 앉으셨고 우리 최인호 전 의원이 이제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뭐 여야 구분이 없었는데 편의상 혹시나 싶어서 제가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리 옮기는 거 기분 좋은데요. 그래요? 기분 안 좋습니까? 아니 뭐 국민의 뜻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왼쪽이 그렇게 나쁜 게 왼쪽이 저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이쪽이 맞게 되는데. 저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첫 순서도 우리 최 의원한테 드려도 되죠? 물론입니다. 예. 자,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고 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이제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제 숨가쁘게 이제 외교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가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신호기 때문에 뭐 정말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사흘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시진핑 주석과 1시간여의 아주 집중된 정상 외교를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다 했는데 뭐 히토리움 문제 등 전 세계가 걱정했던 미중 간의 관계가 일단은 뭐 하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하는 측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연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축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에 한번 오시라 초청도 했고요. 심지어 뭐 골프까지 같이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등 시종하기에 의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6월 중순에 있고 또 6월 말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다 업저버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 가시기 때문에 셔틀회담 차원에서 다자회담이지만 사이사이에 또 양자회담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관세 협상 등 또 그 여러 가지 좀 주한미군의 비용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탐색전을 하다가 줄라이 패키지 7월 달에 줄라이 패키지 협상 전후해서 미국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열리니까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겠습니다만은 캐나다랑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뭐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가실 수도 있죠. 아직 그 일정은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한미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두 분이 또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세 도중에 충격 받은 게 있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 테러를 뭐 구사 그 경험들을 공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사 일생의 경험, 그것도 대선 기간 중에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의 그런 그 테러에 대한 경계라든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공감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신 분이 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김문수 이제 전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뭐 설란영 여사의 이제 건강도 묻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경쟁했던 떨어졌던 야당의 대선 후보에게 전한 전례가 있던가요? 이준석 후보하고는 그 먼저 통화를 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뭐 통합의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말만 나누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불편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들이 오갈 때,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임 선서 당일에 이제 오찬을 주요 정당 대표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의 처리에 대해서 우려를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언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법들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공포할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 공포행위는 셀프 면소, 셀프 재판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는 야당 대표들에 대한 언명이 있을 때 한 차원 높은 소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취임 며칠 되지 않은데 벌써부터 그런 막 민감한 현안들을 대통령이 야당과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첫날 오후 4시부터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대법관 우겨넣기법이라고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허니문 기간은 극히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정말로 정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려 깊은 국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그 사법적인 지위를 바꾸기 위한 그런 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여쭤볼게요. 그쪽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특검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 처리에 대해서 각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좀 시간을 갖고 좀 하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틀 만에 막 그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선 막바지에 이르면서도 개혁보다는 민생 살리기,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최우선 국정 과제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실제 인사에서도 경제 회복,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인연이 없지만 실력을 중시해서 또 정책실장을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는 뭐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될 것이다. 다만 국회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개혁 부분에 대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요구들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원내대표가 당정 간의 이런 속도 조절, 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이 두 개 중에서 다 동시에 추구하되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여당은 경제 살리기나 민생 회복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요한 대목으로 이제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뭐냐면 그러니까 좀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지난 이번 주에 그걸 조금 늦출 수는 없었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대선 막바지에도 그 법안 개정안이 다 취소가 됐고요. 지금도 소위에만 통과됐지 본회의로 가는 속도 것은 조절에 들어갔다.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갖고선 처리하겠다 이 뜻이군요. 대통령의 뜻이 지금 뭐 관철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법관 우겨넣기법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백지화를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요, 30명의 대법관 중에 26명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쉬고 4년간 4명씩 해마다 늘리게 되니까 그 대법관들 중에 후반부에 임명된 분들은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 임기가 6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은 물론이고 그 다음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2010년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여당발로 14명의 대법관을 24명으로 정원하자는 개정법을 이미 발의를 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차년 5년간에 44,000건의 1년에 대부분의 그 건수가 심의를 하고 심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 인권 침해라든지 또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2010년에 여당
한나라당 주도로 했다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제가 딱 한 이런 가지만 법원 개정법은 그 사법개혁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예. 속도만 서로가 여야할 뿐이지 또 몇 명을 내릴 것인가는 또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다 보지만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오래된 과제고 중요한 거면 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조직법 알겠습니다. 개정안 발의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까? 5월 2일에 처음 발의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은 너도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싸우게 되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법관 증언 문제도 여야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특검법 3개 통과시키면서 차출되는 검사 숫자가 뭐 120명? 뭐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야당의 얘기를 좀 들으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검찰이 내란 수사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특검이 필요 없었죠. 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자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금 시중에는 아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은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실제 시중의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삼부토건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것은 가장 그 악질적인 경제 사고이거든요. 예. 잠재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전직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제 정의 예.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더 협조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은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도 특검이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기현 부장판사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저 내란 재판은 예. 이미 기소가 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로 이제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온 추가를 병합 심리할지 예. 그거는 저 재판부에서 좀더 결정할 지켜봐야 일이고 된다. 오히려 지금 16명밖에 재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란이라든지 쿠데타 동조 세력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지어 한덕수 최상목 전 그 총리 부총리가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예.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뭔가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 최소한 내란에 대한 동조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세 중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러면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이 민주당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 과제라고 해서 주장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법의 이름을 내건 사실상의 정치 보복 아니냐.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수사가요. 예. 사건에 대한 수사냐 사람에 대한 수사냐 이것이 정치보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요. 권력자가 미리 대상을 특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강요 중에 상당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강요, 국민의힘 이런 표현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내란 특검에 있어서도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후보로서 생각을 밝힐 수는 있잖아요. 불과 5일 뒤에 대통령 당선은 확정이 됐잖아요. 예. 머지않아 대통령이 될 유력 후보가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대상을 좌표 찍듯이 한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정도 발언도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통과된 새 특검법들이 전부 다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예. 그런데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그나마 선례가 있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예. 하하하 그런데요. 우선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 송정은 변호사도 예. 대변인도 방금 규정을 했듯이 한 사람을 특정해 놓고 자기의 정적, 야당 대표 또는 대선과 겨뤘던 경쟁자를 임기 내내 검찰을 통해서 탈탈 털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또 별건으로 수사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또 기소하고 무더기 기소, 편파 기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죠. 이재명 그러나 후보가 당했던 옛날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이 지켜봤듯이 지금 5개 기소에다가 수백 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정치 보복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내란 수사는 별개고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두 분 대화가 시작되니까 토론이 시작되니까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노상 있게 되는 허니문 기간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첫 국무회의 잠깐 보고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예,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야당도 매서운 논평보다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논평들을 많이 내놔서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두 분의 토론이 좀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장관들의 불편한 시간들이거든요.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저 시간들이 처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길면 한 달, 2달 정도는 더 이어질 텐데 정말 그 한 달, 2달간 그 불편한 동거 기간 동안 잘 맞춰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좀 보류할 건 보류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불가피한 일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셨던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협조할 일은 협조해야죠.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헌법의 근간에 도전하는 종류의 법률들이 공포 여부를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국무회의 장면에서 누가 없었는가를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론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을 짚어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자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없죠. 5월 1일에 이미 사퇴하셨기 때문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그 당시에도 조기 대선으로 집권을 했습니다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재부 1차관, 2차관 중심으로 인수인계 TF가 꾸려지는데 그게 유일호 부총리 지시였죠.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왜 공석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니까 그날 밤 10시 32분에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복성으로 상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거의 동시적으로 사퇴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경제부총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정권을 담당하게 돼서 국정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 몹시 후회스러울 겁니다. 지금 경제정책에 관해서 과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가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또 대통령 한 사람만을 보면서 어떤 보복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긴 합니다만은 기재부 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임명이 됐고 또 경제성장수석도 임명이 됐고 그게 큰 공백일까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럼 인사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나 또 이번에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되신 분이나 전부 다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은 그 적극재정론자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나라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 과거의 기고나 뭐 발언 등을 볼 때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수 출신이고 적극재정론자라면 기재부 출신의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김용범 실장은 언제 기재부 1차관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 됐습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주무차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도 기재부 출신으로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곳간의 열쇠를 넘겨줄 가능성이 조금 염려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말로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고위공무원 됐을 때는 기재부보다는 사실 금융위에서 더 오래 이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네. 공석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에 탄핵 추진했던 걸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딱 가보니까 무덤 같다. 예.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뭐 그렇게 가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법령 제도가 좀 미비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수인계는 해줘야죠. 예.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습니다만 아니 인수인계할 때 전임의 그 대통령실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넘어와서 업무 인수인계 전 정도는 하고 또 물어볼 게 있으면 답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직업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한 사람도 없이 필기구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졌다. 이게 이제 윤석열식 그 인수인계 예. 정말 무책임한 그 단면을 봤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거는 다시 하루 만에 복귀하라 해서 지금 복귀가 된 예. 상태인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임명된 것은 대통령과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실력을 위주로 한 인사다. 지금 경제 위기가 말이 그대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구원투수를 투입했다. 그러나 교수 출신들로 해서 확장 정책을 그 조장했던 분들과 균형을 이뤄서 소위 국간을 지키려는 기재부 출신과 예. 학대를 하려는 교수 전문가들 간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인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 초점을 좀 하나로 좀 집중시켜서 그러니까 네. 어공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오신 분들을 어공이라고 하고 각 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온 분들은 이제 늘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공은 집에 갔을 수는 있지만 늘공들은 남아서 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새 정부의 어떤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했어야 된다. 그게 아쉽다.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진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해주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다 본부 복귀 명령을 내리고 다 철수 명령을 내린 걸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 복귀가 됐기 때문에 예. 다시 원활하게 인수인계를 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는 책무를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민주당도 그동안의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구성원 전체를 그동안에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 붙이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권이 끝나면은 남아있을 예. 필요가 없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예. 단 1분도 그 자리에 더 남아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원부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죠. 거기 남아있다가 괜히 구정권의 사람으로 더 낙인만 찍혀서 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서 원대복귀하라고 명령이 나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다 돌아가면은 누가 인수인계를 해줍니까? 라고 예. 일일이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한남동 관저로 뭐 절약 차원에서 뭐 새로 옮기기보다는 거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절약 차원, 돈을 안 쓰는 차원에서 한남동 관저를 이제 계속 당분간 더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먹을 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 끝나고 나서 근처 시장에 가서 이 장을 봐야 될 정도라고 하면 정말 너무 인수인계나 아니면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너무 싫어라 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요. 예. 지금 관저에 들어가 보니까 베개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쓰던 베개가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그 베개 안 베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열 하루 만에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어서 빚 못 갚겠다고 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5,200억 원 예. 못 갚겠다라고 선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때 국토부에서 그해 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350억이고 예. 성남시 특별회계 700억 있으니까 모라토리움 할 정도 아니다라고 반박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 연필 한 자루 없다, 그다음 베개도 없다, 또 먹을 것도 없어서 장 봤다 이렇게 여러 번 계속 강조를 하면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의도가 짙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없네요. 예. 아니 뭐 허니문을 떠나서 어쨌든 뭐 복귀도 했고 예. 장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깜짝 그 재래시장에 방문했다 하는 것은 민생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예.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대통령은 특유의 현장 소통 속에서 예. 현장도 점검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이런 젊고 건강하기 예. 때문에 이런 활발한 소통 행보는 계속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당 상황으로 좀 화제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예. 서영교 의원도 왔다 가셨지만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 당 대표도 지금 정청래, 박찬대 뭐 두 분의 얘기가 나와요. 원내대표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앞에 이제 서영교 의원 했으니까 두 분 다 훌륭하기 때문에 네.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저는 두 분 다 또 친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기울 수가 방송에 없습니다. 나오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방송 끝나면 이제 조금 더 친한 분 얘기를 하긴 아닙니다. 하는데. 예, 저는 뭐 두 분 다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지금 대행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가? 두 분 다 뭐 장점들이 뚜렷하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과 쿠데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대선까지 치러낸 아주 1등 공신 중에 1등 공신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세간에는 인천시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예. 예상을 깨고 전당대 대표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남다른 그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예. 의지가 강해 보이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분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뭐 사이다식 그 의정 활동과 또 발언, 특히 그 법제위원장을 하면서 그 쿠데타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위정하거나 또는 뭐 발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주 통쾌하게 전공을 찌르면서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해서 국민들의 환호를 쌓았는데 두 분이 워낙 뭐 또 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고 그렇게 해서 국정 철학도 잘 이해하는 분이라서 이 두 분도 도대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뭐 그런 지금 양상이다 이렇게 봐죠. 알겠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땐 누가 교통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뭐 전달되거나 그렇게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원내대표든 않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카톡방에서도 나가셨죠, 의원들 카톡방에서. 그렇습니다. 뭐 양해를 구하시고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공무 개입 남기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심이 작동할 것인지 아니면 명심파리만 작동하는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화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원내나 당대표 선거보다는 국민의힘 선거가 더 이제 화제성을 갖고 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아주 거친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보셨죠? 이제 탈당하셨잖아요. 그 남의 당 일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계속 하셔야 되는지 남의 당이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당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처신하셨더라면 안 되는 일이었죠. 홍준표 전 시장은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2번을 지냈고 또 대선 후보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2번을 하셨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그런 태도는 사실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할 때는 국민이나 당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올린 글을 보면.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친윤계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친윤계를 겨냥하고 있는데 뭐 우리 송 전 대변인은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랑 좀 더 가깝잖아요. 이것은 제가 누구와 가깝고 먼 친소 관계를 떠나서 정치 윤리상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도리에 맞지 않죠. 그러면 홍 시장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장악하고 쥐려고 하는 거 그것도 부적절하다. 본인께서 SNS에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으로부터 은퇴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아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SNS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글쎄요. 하와이에서 심심하신가 보죠. 야당이긴 합니다만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당장 홍준표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편에 야당의 몸을 담지는 못할 것이다. 뭐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 보고요. 뭐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만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맹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발언이 아닌가 보는데요. 예. 근데 뭐 남의 당그 원로를 보고 제가 뭐 가타부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돌아오는 16일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당원 당규에 따라 절차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의 권한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다 함께 물러나자. 그래서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고 나면 바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을 또 앉혀서 자기가 이 판을 주무르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선거에서 중용하게 되면 계엄을 반대한다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죠. 저는 그 문제를 충심을 다해서 지적했지만 결국은 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 막 짜증나시고 뭐 절망감 느끼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죠.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당권에 나올 것이냐 뭐 말씀은 아니신데 보여지는 행동들은 또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들이 몇 개 보여요. 정말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요. 본인 말씀으로는 나를 그런 쓰레기 더미에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당권 도전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철봉하는 SNS 또 플라워프 그리고 현충원 공개 참배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그 정치의 전면에 있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엿보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왜 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뭐 특정 여론조사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에 국민의힘이 민심에 반하는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 이번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절반의 책임은 일단 당의 그러한 노선을 견인해온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책임도 절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되면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은 대통령 후보잖아요. 본인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국민께 사과드리고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도 절연하고 나아가서 부정선거 세력으로 대변되는 그런 과격한 분들과도 거리 두기를 했더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참패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책임도 좀 돌아보시면서 곧바로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좀 자제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제 우리 송영우 변호사는 참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자릿수로 참패할 걸 한 자릿수로 끝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9대 41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지하시는 분들은 완전 선전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당권을 장악할 만하지 않느냐, 재도전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선전했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친윤 기득권 쪽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들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대부분 이겼으니까 뭐 이대로 가면 또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더 TK 영남 쪽에서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기득권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선전했다는 거죠. 지극히 자기들의 주관적 인 평가다라고 봐지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00만 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150만 표나 더 많이 받은 역대 최다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참패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고 지금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어쨌든 지금 이런 그 내란 종시 또 심판에 대한 참패
이런 그 평가를 자꾸 뒤로 하고 기득권을 계속 지켜서 전당대회를 최대한 미뤄서 예. 또 뭐 김문수 후보든 다른 사람 친윤 인사를 내세워서 당 기득권을 지키자는 게 목적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쪽은 조기 선대를 열어서 아니 이렇게 참배했다는 평가를 하고 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에게도 제가 충고를 할 것은 이게 계속 이 배신자 프레임이 계속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더 강화될 수도 있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예. 수 있는 본인의 정치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발휘하지 못하면은 끝내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그 보수 정당의 재편을 위해서라도 좀 이 다른 그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력을 좀 더 확장 내지는 좀 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번 대선 결과가 확인시켜 준 것은요. 결국에는 계엄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었고 탄핵에 반대하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패배시키고 당원들의 마음을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 이상 가는 배신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2등을 했지만 과거 보수 정당에 2등을 했던 후보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한 자리에 올라서 예. 같이 유세도 했고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 역사를 돌아보면 뭐 97년 이인재 후보라든가 2007년에 박근혜 후보라든가 2021년에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당에 대한 신의는 잘 지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했던 그 발언, 여성과 관련된 그 발언이 굉장히 후폭풍을 낳았고 그런데 또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뭐 10몇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정치 후원금 올해 들어와 이제 채우는 한도 3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그러면 정말 국민 여론인가 민심인가 이게 좀 헷갈려요. 뭐 8%를 넘겼으니까 편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정 그 계층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그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 이면에 보면 8% 정치, 10%를 목표로 하는 정치, 갈라치기 정치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과반을 목표로 해야 되는 대선 후보,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 이준석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이런 것이 많다. 특히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거의 뭐 오히려 자기는 저 변명하게 급급했고요. 또 변명도 불편해할 국민들께만 사과한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사과도 오히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좀 사과하는 듯한 했지만 그것도 진정어리게 좀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려면 갈라치기 정치부터 좀 불식시키고 전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 통합의 정치, 또 갈등을 화해로 만드는 그런 정치를 이제 펼쳐 나가지 않으면 20만 명이 훌쩍 넘어버린 이 국민청원에 정치적인 25만 명까지 갔습니다. 25만 명까지 갔습니다. 이런 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그 토론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이 본인의 정치적 천정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징계 청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국회에서의 제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과정이 있다. 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다수 여성 유권자들에게 압도적 비호감을 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집권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현대 민주주의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가 오랫동안 이 타격은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훈금 3억 원을 초과했지만 그거야 소수의 팬덤만 있어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